최근 2년 사이 금값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을 이끄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금값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이 다 이제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용 가치하고 저장 가치가 있는데, 사용 가치라는 거는 두 가지예요. 공업용으로 쓰는 거하고 귀금속으로 쓰는 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용 가치라고 하고, 저장 가치는 그냥 순수하게 저장 가치. 근데 금값을 결정하는 뭐 절대적인 거는 저장 가치입니다. 금의 사용 가치는 거의 늘질 않고 있어요. 은은 좀 늘었어요. 요즘 2000년대 들어서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은이 배터리하고 태양광 발전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은 수요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가격을 보면은 금이 훨씬 많이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용 가치보다는 저장 가치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금하고 뭐 금은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제 자원을 가격 조사하고 이런 거 수요 조사하는 CPM 그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금값이 2027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은 당연히 있죠. 금값이 얼마 전에 한번 떨어졌던 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경계 심리 같은 게 있었고, 그런 식의 가격 변동은 뭐 금융시장에서의 그 정도의 가격 변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금은 다르지 않냐? 안정되게 쭉 가지 않았냐?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금값도 불안정해지는 게 금융시장 전체가 워낙에 이제 다 같이 불안정해지니까 금값의 변동성도 예전보다 커진 것 뿐이죠. 다른 자산에 비하면은 그 폭락이라는 게 도저히 폭락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의 하락입니다. 사실은 금값은. 물론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의 금 데이터랑 비교해 보시면 이건 굉장히 큰 하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또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계 그 경제의 불안전성이죠. 항상 불안할 때는 금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할 때가 많아지면 금값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그래왔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른 거는 뭐 당연히 지금 국제 정세의 불안정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올랐냐면요. 2019년 1월 달에 온스당 1,300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 7월 달에 1,97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쭉 횡보를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도 별로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게 이제 2023년도에 2,000달러를 넘어서고, 그게 2024년 말에 2,560달러.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4,0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2019년 1월 달에 1,300에서 지금 4,000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금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익 실현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였죠. 근데 현재 제가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이거는 금값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제 상승 흐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브릭스 등에서 탈달러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브릭스라는 데 자체가 탈달러 국가들이거든요. 탈달러를 하자고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뭐가 되죠? 달러 중심 공급망에 있는 나라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해요, 기축통화를. 그럼 탈달러 그러면은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하느냐? 그러면은 러시아나 브라질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이거 미국이 저렇게 주도하는 거 싫어서 뭉친 건데, 그럼 어느 한 나라한테 절대적인 기축통화라는 이런 지배권을 주겠냐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경제가 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화폐가, 그러니까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파워 통화로서 쓰이겠죠. 그러니까 위안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달러 패권 같은 거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각 나라에서 그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은 이제 금이 필요한 거죠. 물론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 태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 나라의 중앙에 있는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중에 금의 양이 많으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중국이 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모았죠.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금을 사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금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도 상승세지만 금만큼 신뢰받진 못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어떤 가치 차이를 지니며 앞으로는 어느 쪽이 더 주목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 가치는 은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용 그 사용 가치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항상 보면은 은은 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희소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요. 근데 은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은값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2020년에 은값이 많이 올랐어요. 5월 달에 12달러에서 온스당, 10월 달에 27달러. 근데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조금씩 하락하고 하다가 2024년 2월에 20달러까지 왔고 현재 50달러입니다. 오히려 단기간만 보면 은값이 더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2.5배가 됐으니까. 근데 은은 앞으로도 이제 사용 가치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은은 계속 오르고, 또 하나는 항상 그랬는데 금이 오르면은 그 이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은이 따라 올라요. 거의 뭐 패턴처럼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CPM 그룹의 전망도 보면은 금이 2027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고 은이 그 다음을 따라간다. 금값이 오르면서 은도 계속 쫓아간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뭐 금하고 은에 대한 투자를 갖다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히스토리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금하고 은 같은 이런 그 자산 그동안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현물 자산들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이 꺾일 수 있는 전환점 신호나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항상 보면 경제가 막 불안할 때 금값이 올라갔다가 또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금값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일 쇼크도 오일 쇼크 지나고 나서는 금값이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위기 때는 금값이 오르고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금값이 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도 아마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아주 지금 굉장히 심한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거는 굉장히 먼 얘기고요. 뭐 부분적으로라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뉴 노멀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완전한 봉합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타협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금값이 약간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제 정세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팔린 유동성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구조 이런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금값이 그렇게 크게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상대적인 게 있죠.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오를 거냐, 뭐 아니면 금하고 부동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오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맞지 금값이 내려올 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부분적인 거고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금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된다기보다 전체적인 국제 정세죠. 미중 갈등이 부분적으로 타협을 이루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이제 뉴 노멀이 정착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금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쪽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젊은 세대의 투자 심리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심리 변화가 금 시장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금에 대해서 그 전에도 당연히 투자 가치로서 많이 사고 저장해서 내 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 전에도.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이게 어디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요만한 금괴를 가지고 왔어요. 집에다가. 그걸 갖다가 집에 저장을 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금을 갖다가 증서를 갖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제가 일본 뉴스 본 건데, 일본에서 금 제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금괴처럼 이렇게 파는데, 그걸 갖다가 판다 그랬더니 이게 진짜 오픈런처럼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날 그 제조하는 공급량을 갖다가 수요가 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을 못 사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물론 증서로 사기도 하는데 실제로 금바라 그러나요? 금괴 같은 거를 갖다가 실제로 현물로도 사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봤더니 예상치를 넘는 수요가 몰려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샀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지금은 ETF도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나는 이거 한 10년 동안 안 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금도 그렇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같은 얘기를 반복드리자면은 자산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해라. 금
금, 가상화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저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노후에 갑자기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그 상식적인 얘기 플러스 요새 간병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별로 비싸지 않은데 간병보험을 들으면은 간병비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무슨 뭐 상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그냥 간병보험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얼마 전에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노후 대비 그럴 때 사람들이 자산을 어떻게 늘리냐 생각하는데 노후에 내가 돈이 크게 나갈 거를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새 같이 조그나나 이 장수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인 것도 있어요. 장수라는 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건데 또 장수라는 게 또 위험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대책, 그러니까 건강 관리라는 건 당연히 평소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금전적인 걸로 대책을 세우자 그럴 때 저는 간병보험 같은 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 정말로 간병보험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상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가 많은 시기이고 그 변화라는 게 좋은 것 쪽보다는 약간 안 좋은 쪽의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그래서 저한테 전망을 물어봤을 때 제가 뭐 이게 저는 항상 극단적인 답변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이런 시기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럼 뭐야 그러는데 원래 경제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튀어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 현재 이게 이렇게 일어난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본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큰 가이드는 제가 아까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해, 현재 내 재산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이사 간다. 이런 거는 이런 종합적인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하에서 그거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적어도 현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자산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금융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이 뭐고 그게 과거에는 역사적으로는 어땠고 앞으로는 큰 방향은 어떨 거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잘 결정해 주시면 최근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오르내리며 불안한데요. 달러 약세 속 이런 환율 변동이 한국 경제와 가계 부채에 어떤 위험을 주고 있나요? 일단 이제 환율 상승 자체가 이제 사실은 수출 기업한테는 오히려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관광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태에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환율이 저하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달러가 그냥 상승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약한 상태에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저하되고 있다. 이게 이제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그게 오는 내용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뭐 먹거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온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되는 거죠. 수출 의존과 인구 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향후 외환이나 금리, 금융 충격에 대비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글로벌 정세가 지금 상당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럴 때 더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면들이 조금 반영이 된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글로벌 정세에 상당히 좀 이제 민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면에서는 또 그런 게 있지만 이제 외부 충격인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위협은 역시 고령화죠. 고령화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에 비해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 고령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 고령층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고령층이라는 거는 65세에서 한 대략 75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전기 고령층들은 의료비 부담 같은 게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요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겠지만 한 70세 됐다고 해도 이렇게 늙어 보이지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70대하고 지금 70세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굉장히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젊어 보이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뭐 75세, 80세 넘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연금 받는 사람의 숫자도 앞으로 조금 지나면 훨씬 더 늘어날 거고 1인당 연금 수급액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연금이 들어온 게 1989년인데 사회초년생 대략 한 25살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64년생부터가 사회초년생부터 연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30이나 뭐 거의 40대 돼가지고 그 연금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 뭐 이런 거 다른 거 조정을 안 하더라도 앞으로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1인당 연금 수급액도 과거 현재의 고령층보다는 높은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그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감이 많아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자산 가치가 이렇게 표기로 되는 거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느 한쪽에다가 다 몰아서 투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금이나 가상화폐, 뭐 그리고 주식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절대 금물은 뭐 어디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이것만큼은 이런 변동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로 이제 금물이라고 봅니다. 요새 보면은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식의 자산들이 비트코인 물론 가상화폐는 특히 더 심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기간을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정말 기관 투자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식의 위험 투자는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부유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중산층이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대비하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뭐 투자 전략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큰 기회를 잡는다는 거는 그런 거는 사실 좀 그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자산을 분산하는 게 그나마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산을 분산을 하는데 현금의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법정 화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어치가 내려가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에 가장 안전한 건 역시 금하고 그다음에 요새 가격 변동성은 좀 있지만 가상화폐 쪽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을 해서 자기에게 맞게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뭐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해외에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한국 경제와 투자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죠. 관광,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관광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하긴 한데 수입을 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당장 요새 보면은 빵 가지고도 뭐 빵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막 이런 커피는 커피 나름대로의 또 원가 상승 압력이 있고 식재료를 상당히 많이 우리가 또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에는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환율이 변동이 되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평가절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정말로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이 원화가 불안정해지면은 이게 지속이 되면 단기적이라면 모를까 이게 지속이 되면요 외국 투자자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가 다 떠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가 썩 좋지 않아도 그래도 주식 시장은 호황이다 이러는데
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되면 자꾸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외국 자본들이 빠지면서 주식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 어떤 지표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환 관리라든지 또 유동성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한국 경제 활력이 과거 대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경제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뭐 정치적인 거는 약간은 그 휘발성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구조적 불안이라는 게 저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활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얼리 아답터 기질이 강하고 우리가 이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도 빠르게 성장을 했고 또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성장을 할 때는 IT 산업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였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나라로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뽑히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쉽게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또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산업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강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서서히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진입 규제가 상당히 강하고 제가 이 얘기는 방송에 나갈 때마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IT도 강하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스마트 헬스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우버 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우버가 있지만 이건 사실은 그 다른 나라의 우버랑은 전혀 다르죠. 그냥 일반 택시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해외 여행 갔을 때 요새 보면은 그 공항에서 우버 택시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그때 이제 뭐 몇몇 기업들이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아니면은 시민단체의 반발, 뭐 이해관계자와의 충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쉽게 이제 국내에서는 정착을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소규모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활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도 보면은 항상 위기로는 있었죠. 그리고 제가 90년대 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곧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유명한 게 넛크래커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일본을 못 쫓아간다 뭐 이러면서 넛크래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2000년대 초반에도 IT 버블이 꺼졌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90년대 후반에는 또 그 외환 위기도 겪었죠. 그 IMF 구제금융도 받고요.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항상 보면 또 어떻게 고개사가 줄타듯이 어떻게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게 허상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물론 이제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근로조건 같은 것도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노조가 또 지나치게 강성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기업 환경 자체가 조금 전반적으로 악화된 거 아니냐. 기업 운영 자체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위협이 실제로 없는 거를 부풀려서 공포를 조장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저는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배터리가 약간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 뭐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요새 문화 콘텐츠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그 성과를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산업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화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런 면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를 해나가고 기업한테 활력을
타격을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거는 하나의 변수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몰락할 거다라는 그 지나친 비관론이나 아니면 뭐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야라는 또 지나친 낙관론, 이 두 가지 모두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 있었으니까 저도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령 친화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고령화 관련된 쪽을 제일 많이는 하고 있는데, 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하나만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세나 뭐 이런 거를 거시적인 변화나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죠. 그때부터는 국제 정세 같은 거, 이제는 경제하고 안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오죠.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였지만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양하게 해외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가격 불안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시장 왜곡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요새 보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태고, 또 하나는 뭐 나라마다 좀 다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관광 형태가 바뀌면서 에어비앤비 같은 수요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급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는 늘고 주택 공급은 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우리나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도시 지역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사실 더 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공급이 과연 늘고 있느냐. 저는 지금 정부의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하나하나 그 대책을 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긴 얘기가 돼서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요 억제책하고 어때 수요 관리죠. 뭐 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요 관리 쪽이 많고, 그 다음에 공급은 약간 이제 임대주택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걸로 생각하지 거기에 영원히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그쪽 방향으로는 잡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 경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럼 뭐야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말 누가 못하냐 그러는데, 사실 경제라는 게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현재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급 쪽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자가 소유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재건축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된 재반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요새 보면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투기 수요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 비용 자체도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공급 측면도 한번 좀 깊게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가계부채가 높고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금 부동산 버블과 금융 시스템 취약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경기 하락 속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현상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또 좋지는 않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 자체는 하나의 주어진 현상으로 지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이걸 버블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걸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거고요. 이게 진짜로 심각한 버블인 건지 아닌지 요거는 달라질 거고요.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같은 상황은 아니고 또 지방하고 수도권이 많이 다르고, 수도권에서도 중심지와 또 주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버블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 어떤 지역에 어떤 뭐 특정한 부동산 같은 경우
경우는 버블이 아니라 실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거에 따라 덩달아 올라가는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제가 찍어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자산 시장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자꾸 부풀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도 확실히 듭니다. 어느 정도의 버블은 저도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신호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걸 그러니까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자기가 실제로 살려고 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산다 이러면은 그런 거는 자기 실수요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행동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다른 자산 같은 경우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과 지방 부동산 하락 가능성, 그리고 일본 라울로 버블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90년대에 일본의 그 부동산 버블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일본 도쿄를 팔면은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버블이었고, 그 당시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대단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끔찍한 거였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없고 일본만 그랬었거든요. 일본만 좀 특이하게 그런 버블이 생긴 거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라고 봐요. 아직 유동성이 다 회수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데에 그렇다고 투자할 만한 데가 몇 군데 보이면 그걸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주식들, 테크주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도 굉장히 돈이 몰리고 또 금값도 많이 뛰었죠, 요새. 그리고 가상화폐도 며칠 동안은 주춤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런 전 세계적인 추세를 좀 따라간 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역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부동산의 양극화라는 게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고령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요. 사람들이 고령화하고 왜 양극화가 되냐 그러는데 이제 고령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전에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한 80년대까지도 그래요. 고령화 은퇴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대로 눌러 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요.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은퇴를 한 다음에 내려갈 고향이 수도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집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수도권 집중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 강해질 거고, 근데 지방에서도 생존 가능한 지역은 상당히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KTX 역 주변으로는 그런 데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좀 자생적인 상권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와 보유세 정책이 부동산 양극화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양극화를 이렇게 막을 만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은 저는 그나마 지방 도시 중에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메트로폴리스화하는 거 외에 그게 그나마 지방의 위축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지금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에 가보면은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지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균형 발전 뭐 이러면서 아니 멀쩡하게 도심에 있는 국립대학을 아예 그냥 시골 논바닥에다가 옮겨놓는 경우도 봤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아마 지방의 국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정말로 논에 생뚱맞게 대리석으로 지은 커다란 공연 무슨 뭐 아트홀 뭐 이런 거 지어놓은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걸 제가 유심히 봐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렇게 되는 게 다 지방에서 선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약을 한다 그러면 이쪽 마을하고 뭐 이쪽 지역 양쪽에다가 동시에 만족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중간에다가 이상한 그 무슨 뭐 공연장 같은 걸 만들고 그러면서 고용을 몇 명씩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과연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지역에 갔을 때는 도심에 있던 그래도 제법 큰 도시인데 지방에 도심에 있던 대학을 진짜로 옮겨놨는데 논바닥에 옮겨놨는데 그 학교 앞에 이제 새로 지었는데 건물은 되게 잘 지었어요. 아주 깔끔하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지어놓고 학교도 커요. 근데 그 앞에 나가면은 정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가. PC방도 없고 당구장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아무 정말 논이에요. 딱 앞에 나가면은.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가 이 양쪽 어디 그 지역의 경계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목요일만 되면 싹 빠져나가서 금요일이 되면 텅텅 빕니다. 그래 놓고서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가 여기 있다 보니까 뭐 시간 강사도 구하기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그 다음에 그럼 도심은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거기에 병원하고 그 대학도 있고 상권이 있었는데 그 상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방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 도시의 매력도를 더 낮추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혁신 도시라고 하는데 가보면 다 도심에서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회의하러 다닐 때 가끔 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들어가 보면. 그 혁신 도시를 도시에 붙여놔야죠.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권도 거기 보면 별로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 대상으로 뭐 편의점 몇 개 있고 이렇긴 한데 이게 도심에 있어야지 그나마 뭔가 상권이 활력이 생기고 그래야 사람이 더 모이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게 중력 이론처럼 이렇게 뭐가 있으면 점점점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활력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모가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땅 자체가. 인구는 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전 지역에 다 사람을 흩어놓게 살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그 옛날 생각이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골에도 사람들이 다 살았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보든지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딱 밀집돼 있습니다. 원래 그게 그 환경에도 좋고 사람의 편의에도 좋습니다.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길 만들고 자동차가 오염 발생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해가 더 심해지는 거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리 단위로 내려갈 때 이게 아주 작은 이제 시골의 마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굉장히 비어 있는 지역들도 많은데 사실 좀 그쪽은 통폐합을 하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좀 메트로폴리스화를 하는 게 그나마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 데를 갖다가 통폐합을 하면 나머지 지역은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예전처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는 좀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지방 도시의 메트로폴리스화를 몇 군데를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면 어떨까. 지금 1가구 2주택 그러면 상당히 중과세가 되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소멸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장식으로다가 좀 싸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오히려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은 잘 안 내려가지만 1년 중에 한두 달 정도 지방에 가서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해서 이번 시험적으로 좀 단계적으로 한 번씩 이런 실험도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예컨대 한 달 동안 지방에 사는 사람이 12명이 있으면 한 명이 내려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물론 그만큼 비는 거긴 하겠지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문제고 좀 더 이렇게 깊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저는 뭐 그런 두 가지 아까 말한 지방도시의 메트로폴리스화하고 그 다음에 인구 소멸이 위험한 지역,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갖다가 대폭 완화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 의견에 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른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 자체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는 이제 더 심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경기가 위축이 되든 어떻게 되든 잘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든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KTX 라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봐요. KTX 라인인데 KTX 역사에 얼마나 접근하기 편하냐. 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은 역세권이면은 같은 지역에 있어도 훨씬 더 비싸거든요. 역에서 얼마나 가깝냐. 근데 지방도 이제는 똑같이 서울처럼
KTX역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지방 부동산 가격에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그쪽에 상업, 이제 뭐 상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래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는 저는 막을 수 없다라고 지금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 도시의 매력을 살리는 것, 그나마 그것이 그 부동산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약 37조 달러, GDP 대비 120% 수준인데 이 부채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이제 지금 현재 부채가 미국만 저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 높고요. G7 국가들의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 제가 미국 기준으로 지나온 흐름을 보면은 2차 대전 직후에 119%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문에 워낙 많은 전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쭉 내려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려와서 1980년대 초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1%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보면 그랬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전쟁 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긴축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었죠. 근데 80년대 초에 31%였는데 지금 무슨 뭐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 120%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부채가 올라간 거죠.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전에 2008년 이전에 보면요, 80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20년 동안 이게 2배가 돼요. 60%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양적 완화를 그때 크게 하면서 이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거기서 또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의회 예산국에서 전망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가 없이 꾸준히 지금처럼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도 2034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130%를 넘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번 스캇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3% 성장을 달성하고 재정 적자를 3% 이내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현재가 6%가 넘어요. 6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재정 적자를, 그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한 그 절반으로 깎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뭐 도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효율성 기구 지출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 과거에 지난 한 20년 가까이를 미국이 아주 초저금리 상태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의 뭐 1% 이하의 그 금리가 유지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뭐 3%로 훨씬 넘어가고 뭐 4%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이자 부담도 상당히 커졌는데, 현재 미국 예산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거는 사회보장비고, 두 번째가 이자 비용이고, 세 번째가 국방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니얼 퍼거슨 같은 사람은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제국의 패권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자 비용이 자기네들의 어떤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국방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이 있어야지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도 더 강화될 수 있고, 아무리 평화 시기가 지속이 됐다 하더라도 국방비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국방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인 신호인데, 이것보다 이자 비용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 발의 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해외에서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니얼 퍼거슨의 논리가 그건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미국의 힘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떠냐 보면요,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할 거 없이 독일만 그나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경제가 좋은 상태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앞서서도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일본은 뭐 전부터도 200%를 훨씬 넘겼고, 중국도 100%가, 이제 중국의 부채는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여기도 뭐 지방 부채를 다 포함하면은 한 130% 이상일 거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채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버블이
버블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저희도 요새 보면은 상당히 이제 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는 거,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요, 더 많은, 그러니까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그 이자 비용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채를 또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럼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금리는 또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이자 비용은 또 올라가죠. 그럼 그 이자 비용을 갚기 위해서 부채를 또 늘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게 이제 나선 스파이럴이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가 되는 거고, 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미국 부채만 올라갔다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제가 아까 미국의 그 부채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나마 덜 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건데, 이거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말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면 확실한 거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버블 형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금융 상황, 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건 뭐 모든 면, 현물 시장이건 모든 면에서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지금 연준이 이제 과거가 언제냐면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연준 그러면은 그냥 금리 통화량 조정이었어요, 역할이. 그거 하나만 하는 기관이었고, 확실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었고. 근데 독립돼 있었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게,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었죠. 어찌됐든 그때는 주로 이제 통화량 조정이지, 고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해외 금융 문제,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은 별로 개입을 안 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바뀌냐면은, 기조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그린스펀 의장 때부터 이런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해외 요인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요.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90년대 초에 했던 연설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꾸 해외 요인까지 고려를 하고 고용까지도 고려를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연설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세계 경제와 무관하게 미국만 홀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은 힘을 잃었다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우리나라도 뭐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그때 한번 96년, 7년에 그 외환위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이럴 때, 미국에서 거기에 맞춰서 양적 통화량을 증발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거. 과거에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일이 나왔고,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고용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정책을 쓰게 됐죠. 지금은 연준이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80년대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 와중에서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다가 조금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비난을 받게 된 게 2008년도의 금융위기입니다. 이때 양적 완화를 크게 했죠. 근데 이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을 한 게, 이 2008년도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월스트리트는 살렸지만 미국 경제 전체는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는 살리고 메인스트리트를 잃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양적 완화를 크게 하면서 연준이, 이때는 뭐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대통령하고 막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다가 굴복한 게 아니라 연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 연준에서 나서서 행정부하고 타협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실 연준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죠. 지금 현재도 연준에서 이제 가장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볼커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행정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철저하게 딱 지킬 걸 지켜요. 그래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돈 풀어서 조금이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싶겠지만,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거든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짧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됐고, 과거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윌리엄 마틴이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사실 트루먼 대통령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해서 시켰는데 말을 진짜 안 들었어요.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선도 있고 하니까 그 자기네 선거가 있고 하니까 통화 좀 풀어라. 그런데 절대로 말을 안 들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60년대에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이게 뒷받침이 됐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에 아서 번스 의장을 가장 최악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선거에 필요하다고 돈 풀려고 그러면 돈을 싹 풀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했다라는 또 평가도 듣는데, 요거는 뭐 물론 후세대에 와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아서 번스 같은 경우는 그 닉슨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 정책을 싹 바꾸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때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연준의 독립성이 뭘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하고의 기싸움 같은 경우도 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둘의 마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뭐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이 좀 더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임기까지는 채운다 하더라도 지금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고 파월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눈치죠. 완전히 굴복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행정부의 입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준이 그동안 이렇게 변해왔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달러 가치의 그 신뢰에 대한 밑바탕이거든요. 연준 독립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선거 때마다 통화가 증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죠. 정치적 입김으로 인해서 금융 정책이 행정부의 손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점점 더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달러가 갑자기 막 확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서서히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거는 정말로 그 어떤 화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뢰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좀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지지 기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부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죠. 이자를 1%만 올라가도 그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공약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조업을 강화해서 미국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예요. 그런데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그게 무너져요.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서서히 식어서 지금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고용까지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년, 이제 물론 내년 후반이긴 하지만 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기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재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선거가 있거든요. 그 선거에서 이기려 그러면은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일시적으로라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그 부작용은 그 이후에 오는데 그거는 내가 물러난 다음이에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안 그랬냐?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은 이제 서로 근데 쓰는 방향은 다르죠. 공화당 쪽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세금을 갖다가 깎아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인 거고, 민주당 쪽은 복지를 늘리는 거죠. 이번에 지금 뭐 뉴욕 시장으로 나온 그 맘다니 공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건지 좀 감이 종잡을 수가 없는데, 민주당은 보면 항상 복지를 확장하는 쪽이었죠. 그러니까 양쪽 당 모두 어떻게 하든지 파퓰리즘으로 좀 갈 수, 뭐 현대 정치에서 파퓰리즘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나마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연준입니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어야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통화의 가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통화의 가치, 이거는 계속해서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가치 하락과 미국의 화폐 발행이 전 세계 경제, 특히 근로소득자와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앞서 말한 거랑 좀 상당히 그 답변이 겹치는데, 아까 제가 과거에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비용이 들어가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긴축을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정치가 굉장히 파퓰리즘으로 더 많이 갔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흐름입니다. 파퓰리즘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통화량을 증발하고 단기적인 부양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저는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 자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달러만 하락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화폐끼리 비교하면이야 그럼 어디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어디 당연히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실물 자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 뭐 모든 거 물가가 다 올라갔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게 다 돈이 모이는 이유 가상화폐 이런 데 돈이 모이는 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으로는 늘 그래왔거든요. 이거는 저 로마 시대 때부터 해서 로마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 은화를 발행할 때 은의 함량이 97%였는데 로마가 망할 때는 그게 3%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원나라 지폐 얘기를 배울 때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지폐가 국가 단위에서 인정이 돼서 통용된 거는 이제 송나라 시기부터 좀 시작은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 전체로 했던 거는 원나라인데 송나라 때는 사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회자라는 지폐가 좀 이렇게 국가 단위로 바뀌긴 했지만 전국적인 유통은 본격적으로 된 거는 원나라거든요. 근데 원나라의 보초라는 지폐를 처음 발행할 때 이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원나라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저게 지폐를 마구잡이로 발행하다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거를 갖다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금하고 은 태환을 했어요. 원나라에서. 그렇게 해서 철저히 지켰는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황실에서 여기서 이제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긴축을 하고 전쟁을 줄이고 그리고 다른 거 비용 뭐 공사 안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못 해요. 자꾸 소비를 늘려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영토 확장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이거 축소를 못 하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지폐 또 새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5대1로다가 교환하고 디노미네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아주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해지면서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물론 그때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그때에 비해서 경제 이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기는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미국도 근본위제를 쓰다가 닉슨 때 들어와서 근본위제가 무너졌죠. 금태환을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정말로 통화 가치를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과거에는 금태환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잡고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지만 이제 금태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인위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그 역할을 했죠. 그 볼커 같은 사람도 나와서 대통령의 압력을 갖다가 딱 견디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내서 정말 인플레이션을 딱 잡아내면서 고통은 심했지만 짧은 고통으로 끝내고 그 이후에 또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으로 와 당장 화폐가 무너지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견제를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크게 과거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당장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서서히 화폐 가치가 약화되는 흐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금이나 가상화폐 같은 거에도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금은 물론이고 금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 비트코인 소사이어티가 생겨나게 된 게 2008년 직후입니다. 그때 양적 완화하는 거 보면서 월스트리트를 살리고 메인스트리트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화폐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리고 비트코인은 확실히 개수가 정해져 있죠. 딱 채굴량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실제 가치가 없고 저걸 누가 보장을 해주느냐. 그래서 그럼 법정화폐는 어떤 그런 실물 가치가 있느냐. 그랬더니 법정화폐도 물론
물론 실물 가치는 없지만 그거는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정말로 보증을 해주는 거냐? 해주죠. 하지만 서서히 깎아먹죠.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그랬을 때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없어지진 않고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크기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절대. 이게 뭐 숫자가 9,900으로 바뀌고 이러진 않고 10,000원짜리는 유지가 되지만, 하지만 그거의 가치는 계속 저하가 되는데, 그 가치를 정하는 게 정치권에서 파퓰리즘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잡고 있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처럼 실물은 없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앞으로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게, 저는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라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하고 좀 안 좋은 방향,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금과 가상화폐를 사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게 전략 자산으로 하고, 근데 미국이 선언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 미국 외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가상화폐 ETF 많이 승인을 하고 전략 자산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더 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법정 화폐를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 그럴까? 그 가치를, 그럴 수 있는 좋은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유용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은 뭐 다른 일에 하도 치여가지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또 치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굉장히 더 국가 차원에서 유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번에도 뭐 나왔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담보로 미국 국채를 잡아야 되잖아요.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그 국채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고요. 디지털 세상,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규모도 커지고 디지털 머니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래가.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물건을 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가격이 안정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의 어떤 저장 가치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통화는 역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빨리 축적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겹친 지금 미국발 버블 붕괴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연쇄 충격을 줄까요? 저는 버블 붕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다고 보는 게, 미국발 버블 붕괴가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버블로 보고 또 어느 정도 하락을 붕괴로 보느냐,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불안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런 표현도 또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저 표현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재정 위기가 많이 올 때, 그러다가 저는 침체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의견이 다 엇갈려요.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하는 데서도 보면은 다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그냥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앞으로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요거는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고, 중국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문제가 많고 부채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도.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자,
부채가 계속 무한정에서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가장 교과서적으로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은 지출을 축소하고 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근데 이거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당,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디가 돼도 지출 축소하고 증세를 한다? 이걸 같이 할 만한 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현재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부분적인 디폴트인데 그 미란 있죠.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심지어 스캇 베센트가 제일 그나마 온건하다고 하는데 베센트조차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란 보고서를 자꾸 언급하는데 그리고 미란이 지금 현재 거의 뭐 이제 대통령의 경제수석처럼 이제 와 있죠. 그 자리에. 근데 거기서 뭐냐면요. 미국이 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선택적인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 언급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외국 중앙은행한테 돈 갚지 않고 내가 골라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너 안 갚아. 이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한 옵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베센트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미국이 확실히 급하긴 급하고 근데 그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카드까지로 진짜로 저걸 쓰려고 그러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요. 돈 띄어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예 안 갚겠다는 건 아니고 디퍼죠. 연기를 하겠다는 건데 뭐 그거는 뭐 그게 그 소리죠. 나중에 가서 인플레가 한참 돼가지고 화폐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 갚겠다 그러면 절반은 띄어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고 아까 첫 번째가 교과서적인 건데 이거는 안 할 것 같고 가장 바람직한 거지만 안 할 것 같고 하나는 미란 보고서에 나온 그 부분적인 그 채무 불이행 세 번째는 이 둘 다 안 쓴다 그러면은요 국채를 더 늘리는 거예요. 국채를 더 늘려가지고 그냥 그 국채를 발행한 돈 가지고 이자는 그냥 계속 그걸로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시중의 통화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화되면서 화폐 가치는 더더욱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화폐 가치를 가지고 높아진 금리에 해당하는 부채를 또 갚아야 되면은 또다시 부채를 더 늘려야 되고 그럼 그만큼의 통화량은 또 풀리고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물론 이게 급속도로 확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짐바브웨나 뭐 이런 나라처럼 갈 리는 없어요.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그 정도로까지는 안 갈 겁니다만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금융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상황으로 갑니다. 중국은 물론 이제 금융 자체가 서유럽 쪽하고 서방하고는 많이 좀 다르게 돼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지금 부동산 버블 같은 게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제거를 하면서 엄청난 부채가 쌓여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부채들을 정리를 하고 뭐 노력한다고 하지만 중국도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정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서방식 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꾹 누르면서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중국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러한 상황에 와 있고 중국이 그리고 아무리 국가에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돈을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보면요. 현대통화이론 그래가지고 MMT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부채가 아무리 늘어도 큰 상관은 없고 또 부채가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게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 주류에서는 좀 그거를 굉장히 위험한 이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것도 MMT가 요즘에 뭐 그거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그 현대 통화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얼마 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해외 논문에서도 보면은 뭐 맨키우라든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경제학자들 뭐 케네스 로거프 같은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그 MMT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인플레이션하고 유동성하고의 관계가 제한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요즘에는 잠깐 이런 이론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게 과연 얼마나 주느냐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다 같이 이렇게 돈을 갖다 많이 푸는 상황 그리고 이거를 제어하지는 문제는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춰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현재의 전 세계 정세를 보고 있으면은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파퓰리즘이 심한데 국방비는 지출을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줄일 수 있는 거 있냐? 그러면은 갑자기 고령화가 사라지냐? 고령화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나가야 될 요소들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거고 금융이 당분간은 좀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산업연구원에 있었으니까 저도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주로 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고령친화 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고령화 관련된 쪽을 제일 많이는 하고 있는데 연구소라는 데가 특징이 하나만 연구하는 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세나 이런 거를 거시적인 변화나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죠. 그때부터는 국제 정세 같은 거 이제는 경제하고 안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오죠. 과거에는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였지만 이제 경제 안보라는 말은 항상 같이 붙어 나오는 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양하게 해외 정세에 대해서도 많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